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종식되고 멈춰진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인간과 자연 환경을 사회 전반에 아울러 가면서 조금은 변화된 삶으로 이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2, 3년 사이에 좀 어떤 걸 예상하시나요? 듣고 싶었어요. 평화 교육을 활동하시는 입장에서 그 교육하는 공간에 대한 말씀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한테 앞으로 무엇을 좀 대비하고 준비하게 만들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까처럼 순서를 가도 괜찮으실까요? 말씀하시고 한참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5분의 종을 쳐드릴 테니까요. 네, 5분이 지났구나 인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좀 이 사람 가까이 해도 되나부터, 항상 있던 사람도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접촉하면 그렇고 악수를 못하게 만드니 참 불편한 상황인데요. 글쎄요, 참 한계라고 느끼지만 이거 전망에 관련해서 거는 저는 일단은 우리 그 한반도 주변이 예를 들면 군사 강대국으로 보면 세계 6개 강대국 중에 인도만 빼고는 5개 국가가 다 있어요. 북한을 제외하고도. 남한과 미국, 소련, 일본, 중국. 굉장히 화약과 같은 군비 경쟁에 관련해서 코로나는 참 재밌어요. 항공모함에서 몇백 명이 그냥 해군들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거기 있던 함장이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로 어떻게 할 건가. 코로나는 게 나라나 성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물론 못 가진 사람은 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차별적으로 경계선 없는 바운더리 없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웃기고, 또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지금 방역은 10여 명이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50명 가까이 확진자로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공동안보랄까요? 시민안보랄까? 이게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옆으로 치고 나가야 될 때 아닌가. 엄청난 국방비의 그것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비행기 한 대 값이면 우리 평화단체들이 한 10년은 모두가 벌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니 헬리콥터 한 대만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한 몇십 명씩 그냥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상황에서 좀 상상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경계선을 넘어서는. 저는 지금까지 평화 가면은 클래스에서도 듣고 그렇지만 시대적인 어떠한 거하고 즉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여전히 유효하지만 물리적인 폭력부터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 폭력, 상징적 폭력 이러한 유한갈등의 이러한 언어 속에서 제가 최근에 느껴진 거는 이 폭력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인 것 같다. 특별히 서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그 카테고리도 중요하지만 이 소통의 부재와 힘에 관련한 이 두 가지가 실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다 굴절시키는 데 핵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최근에 미쳤어요. 소통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대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제대로 보게 만들고
지역하고 거기에 그 심이라고 하는 이거를 강제지고 지배적인 심에 관련해서 그 대안적인 심, 그 심을 부여하고 연결하고 돌보는 어떤 심에 대한 치열함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치열함과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한 좀 더 집중된 어떠한 그 헌신이랄까 집중된 어떠한 조명 뭐 이런 것이 각자 내부든 조직이든 평화 진영이 좀 필요할 때다. 본인들의 중요한 자산들은 재확인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더 굳히면서 가지만 이거 그동안에 했던 작업으로서는 좀 미흡한 점들이 자꾸 보이고 그래요. 특별히 저희가 요즘 봤던 거는 이 평화활동가하고 일반 시민 사이의 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저희 단체하고 연결된 분들은 본인들이 평화활동가라는 개념은 안 갖고 있어요. 단지 서클이 좋아서 뭐 나도 가정이나 뭐 아니면 내 조직이나 뭐 아니면 어쨌든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훨씬 뭐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건데 이 갭의 차이에 있어서 활동가들이 어떻게 자기의 전문 역량이랄까 좀 더 비전에 대해서 그런 소명을 좀 다지는 한 3년 정도 다시 한번 그동안 10여 년 동안 쭉 많이 성장을 그나마 조금 그래도 했는데 한 번은 다시 되새기면서 정리하고 다시 비전에 관련해서 리더십에 관련해서 평화 능력에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때다. 그러려면 소수의 창조적 소수가 연구에 대해서 일구는 시간을 다시 빼야 되고 활동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코로나 시대 및 향후 2, 3년 앞으로 예상되는 평화교육의 전망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곤혹스러웠어요. 제가 예측의 소질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메르스 때처럼 몇 개월 이제 코로나 유행하다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전 촛불혁명 때도 그 바로 직전까지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빗나가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게 내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되게 무수히 많은 변수들과 그 변수들 간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예측의 말을 얻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예측은 또 빗나가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방향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럼 평화교육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계약을 할지, 온라인으로 계약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등교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그냥 교육부의 발표만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그냥 맞춰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장기화되면서는 앞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겪은 우리가 이 경험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 세계의 어떤 다른 세상을 꿈꿔볼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좀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사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불평등의 어떤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면서 이 다음을 좀 같이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들을 평화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다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이랑 연결되는데요. 평화를 위협하는 것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런 군사안보의 어떤 논리가 하나의 종교처럼 되게 신성시 되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 되고 보니까 최첨단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모함이 어떤 그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장소가 돼서 거기서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지금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비 예산을 책정하고 군사비가 증액되는 어떤 비율도 굉장히 높아서 올해 거의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 군사비들이 사실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도움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재난 비용소득 예산 확충을 위해서 군사비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마련했던 것이 저는 좀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군사적인 위협, 군사 행동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 그리고 군사 안보가 챙기지 못하는 다양한 층의 안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들을 평화교육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앞서 정윤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 중심의 어떤 문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동안 지구에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을 배제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룩했던 여러 결과물들이 이런 팬데믹의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까,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배움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더 잘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 민주적인 사회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근데 저는 요즘에 좀 굉장히 비관이 강해져서,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점점 뭔가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안 좋아지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서로를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지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앞에서 얘기할수록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서 그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평화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고민들을 해왔고, 저희 역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민했는데, 더 본질로 들어가면 다 연결돼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 본질을 다시 고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자연과 연결돼 있고 우리 존재가 그리고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함께 살아갈 수 없다가 아주 기본적인 명제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평화교육을 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명제를 더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경계치기가 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아니라 내 울타리를 키우는 거죠. 내 안전망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경계를 세우고, 사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저도 한 사회학 연구를 봤더니 국민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아파트 현관문에 그 도어락이 생기고 아파트 경계가 생기고 출입이 제한되고, 이게 사실 미국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학교 폭력이 심화되니까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더 안전한 학교 보내야지, 문제 있는 애들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지 라는 경계치기가 됐잖아요. 이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좀 더 확장돼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더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해버리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들이 좀 하나 생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화교육이 좀 더 신경 쓰고 해야 될 역할 아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오프라인, 대면, 비대면, 요즘 이제 블렌딩, 이 새로운 방식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거냐, 평화교육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다양한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졌죠. 많은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걸 확산시켜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잘못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불리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도 IT 기기가 없는 아이들은 IT로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도 IT를 갖추고 있냐 안 갖추고 있냐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드는데, 어떻게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평화교육들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교육 방법론적인 고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에서 출강을 하다 보니 대학이 지난 학기 다 온라인으로 됐고 다음 학기 100% 온라인으로 제가 나가는 학교는 확정이 됐어요. 근데 회복적 정리를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 효과적으로 갈지. 그러니까 교육, 저도 강사 경험이 15년인데 완전히 1년차 강사가 된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배움에 깨달음을 주고 함께 연결하지?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거에 익숙하냐면 실시간 상호작용 수업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죠. 학생 선호도 조사해보면 녹화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어디마다 듣고 편하게 배울 수 있게 녹화해서 올리지 왜 실시간으로 앉아서 얘기하냐.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해서 올리는 이 방식이 과연 우리가 오히려 더 서로의 단절을 부추기고 오히려 더 편한 데 익숙해지면서 노력해야 될 지점들을 상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좀 더 이 평화교육 안에서 온라인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배움과 성장을 만들어내도록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 그거를 좀 개발하고 지혜를 맞대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이제 약자, 오히려 이제 소외와 배제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평화교육 실천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런 평화교육이 학교도 예산이 많은 학교가 많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저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평화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주고 있었나? 라는 반성을 좀 하면서, 사실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재투자 의무가 있어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수익의 몇 % 이상 사회로 재투자하라고 해서 돌아보다 보니 우리가 사실 다가가야 될 곳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 시대의 소외와 배제를 줄이면서 모두를 함께 할 수 있는 평화교육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앞으로는 돌봄과 치유라는 영역에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치유하는 거. 이렇게 저는 지난번에 이제 K-프라이니스 한국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회복적 정리, 서클의 가치가 개인의 욕구와 공동체의 욕구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것과 공동체를 돌보는 게 다르지 않다라는 깊은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위한 경계 세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변화를 통해 함께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평화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의 평화 이런 게 개인을 위한 어떤 투자처럼 돼버리지 않고 모두를 위한 어떤 변화로 가기 위한 고민들, 도전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향후 2, 3년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 불예측한 상황에서 뭘 예측하라니까 저도 굉장히 막막했는데 일단은 평화 영역은, 평화의 필요성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가적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더 평화적인 우리의 필요성, 그리고 이번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실 한국에서는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좀 이렇게 잠시 양보하고 국가적 차원의 어떤 협력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시민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게 이번 코로나 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굉장히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제가 있는데 사실 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전까지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랐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지역별로 일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양질의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나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재도 만들고 있고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 사실 전부 다 평화예요. 난민, 평화, 청소년 역사, 생태, 성평등, 노동, 사회 현황 관련 주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주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에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공동체의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 복지 이런 것들을 최종 목표로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평화교육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민주시민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재나 또는 민주시민 학교를 민주시민 학교를 217개교를 선정하여서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반가운 것은 그 학교의 부지나 유휴시설을 그 지역과 함께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의 포용이나 상생을 위해서 학교 복합시설을 늘린다라는 이런 발표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이상이 된 노후된 그런 학교 위주로 먼저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 교육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역과 연결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영역은 계속 확대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조금 고민스러운 거는 교육부는 교육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대면의 방식으로 외에는 지금 다른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 시민성을 키울 수 있을까? 비대면은 오히려 우리의 공감 능력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의 연결로 인해서 관계가 좀 피상적으로 연결되고 진정성 있는 어떤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공감 교육이 가능할까? 시민성 교육이 가능할까? 평화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여지는 좀 질문은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평화교육 활동 영역은 확장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비대면 상황에서 구현할까는 답이 없다. 네, 잘 모르겠다. 그 정도입니다. 네, 저도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단지 2, 3년 만의 전망이라는 게 또 사실 2, 3년이라고 질문은 주어졌지만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망이라고 할 때 전망이 이제 내다보는 거잖아요. 미리 내다보는 건데 그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 미래를 예측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순 미래가 있고 하나는 의지 미래가 있죠. 단순 미래는 이제 결과 지금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지표나 수치들로 우리가 사실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는 이제 의지 미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망도 하지만 사실 우리 다짐같이 이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질문이랑 연결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 3년 전망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매일매일 뉴스가 코로나 뉴스이기도 하고 달라진 상황들 얘기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도 거의 꽤 많이 일본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카이스트 김대숙 교수님이 뭐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 학자들 종합해 볼 때 코로나의 현재 상황은 거의 2024년 정도까지 유지될 것 같다. 최소한 5년 정도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 지금 뭐 백신 전 세계가 백신 개발 경쟁에 돌입했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거를 채 100일도 납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상황에서는 백신이 유일한 반전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또 지금 어떤 회사든지 백신을 만들면 이제 주가 때문에 잭팟이 터지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치 이건 자연과 인류가 대결을 하는 누가 먼저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녹색평론 발행이셨던 작가이신 김동철 선생님도 경고를 올해 선지자처럼 주셨습니다만 저도 보니까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보건연구팀에 따르면은 신종 바이러스는 연간 200종이 넘게 출현할 것이고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다라는 보고를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은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할 때는 이제 어려운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단순미를 예측하면 다 뭐 언론에 회자된 거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암울한 예측은 당연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교육을 더 해야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전면화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예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배와 감시가 일상화된 통제사회가 올 것이고 정치적으로 우파가 득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양극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소수에 대한 정치성 정치가 강화되고 반대급부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경제적 고립주의나 보호주의 같은 게 강화되고 무력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우리 다 수입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클 수 있고 이게 다 분쟁의 소지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보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뭐 김충철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하자면 이런 현실인데도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백신하고 치료제 찾으려고 허둥댈 것이냐 더 이상 우리가 생태계 훼손을 막고 맑은 대기와 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토양의 보존과 생태적인 농법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 소박한 삶을 적극적으로 껴안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거를 볼 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한 거랑 연결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의지미래 차원에서는 공동체가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공동체적으로 공생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런 현상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좀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 마이클 샌들이나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이 전통적으로 공동체주의자, 커뮤니테리언리즘 주창하시는 분들인데 미국이 이제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보수주의니 뭐 이렇게 낙인 찍히고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아시는 것처럼 뭐 LA 같은 데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불 능력이 없는 개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도 해주고 이런 공공성에 대한 재발견이 사실 그런 사회에서 있었고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라도 더더욱 이제 공공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고 사실 시민교육, 민주주의 얘기합니다만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절차적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절차주의가 되게 중요하고 민주주의 교육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하지 학교에서 또 하나는 개체성에 대한 거거든요. 개인이 말살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 근데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담론인데 동양에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주의거나 이제 공동체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서는 이게 한국식 민주주의다, 조선식이다, 뭐 중국식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이 잘 대처한 것이 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 완성됐고 또 하나는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사회가 전면적으로 다 서구식 교육을 받고 서구식 제도나 뭐 이런 환경으로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을 버리고 자꾸 이제 서양식으로 따라가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들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 거를 찾아갈 텐데 저는 그것이 공동체성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응답 속에서 각자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전망을 해나가고 최종적인 지향점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어떻게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세계 어디에도 모델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평화단체가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다 준비해서 발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좀 확인되는 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저는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들었는지. 어쨌든 평화 교육을 한다고 우리가 모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이 안에서 그 일반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이게 평화라고 이름 붙였지만 결국엔 일상에서 본인 그리고 주변 내가 속해 있는 공간 이런 데에 어떤 공동체성 강화에 도움이 되려고 하니 자꾸 우리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 몇 년간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해서 시민들한테 더 뭔가를 알리고 도움을 주고 또 그런 안에서 어떤 모델링도 우리 안에서 혹시 만들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냐 제안도 좀 말을 거는 방식으로 그런 역할도 어떻게 보면 희망적으로 더 필요하겠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이런 확인이 좀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전망 관련해서 이따가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뭐 할 건지 얘기를 더 나눌 텐데요. 거기 가기 전에 혹시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 좀 발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팻말을 잠깐 들어주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준 선생님께서 이제 단순 미래보다 우리는 이제 의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쉬고 뒷부분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나누면서 더 우리의 의지가 뭐다 조금 더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건데 채팅창을 이용하셔서 질문이나 어떤 특정한 분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들으면서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있다고 여기서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이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첨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부 시작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15분을 쉬어서 25분 40분에 되면 될까요? 3시 40분에 3시 30분인가요? 네. 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